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98회 기출문제 1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자, 1번은 다시 쓸게요.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신뢰성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특성이고, 그다음에 보강적인 특성은 여기 표현의 충실성,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 세 번째로는 중립성. 이 세 가지가 재무회계에서 보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 회계에서는 목적 적합성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특성이라고 했었죠. 목적 적합성. 그다음에 여기 보강적인 특성으로는 예측 가치.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피드백 가치. 세 번째로는 적시성. 요 세 가지가 여기 해당되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구분해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1번 문제에서는 개념 체계에 대한 것 중에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관련 없는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 중립성,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모두 합치면 얼마냐고 그랬었는데, 선일자 수표는 수표자 붙었다고 여기에 떨렁 그냥 현금 여기에 해당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일자 수표는 받으러 처리합니다. 날짜를 미리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지금 돈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요. 반면에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우리가 받았으면 바로 현금이 되죠. 당좌예금은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두 번째 거였으니까 되겠고, 차용증서는 얘는 대여금이기 때문에 차용증서 여기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인 양도성 예금증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현금성 자산은 어떤 것이냐 얘기했었을 때, 얘는 대상이 우선 여기 채권을 취득했는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여기는 만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얘가 얘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여기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현금성 자산의 대상은 채권과 금융상품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양도성 예금 증서는 그 단기 금융상품에 속하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답은 60만원, 40만원, 50만원 하니까 150만원이 답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3번 문제는 지금 상품 재고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상품 재고액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일단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상품 5월 초 기초상품 재고액은 50만원이라고 했어요. 여기다 5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상품 매입액은 35만원이래요. 여기다가 단기 매입액 35만원 써주시고요. 자, 매출액은 60만원이래요. 여기다 써볼까요? 매출액은 60만원. 자,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매출 총이익 나온다 그랬죠. 매출 총이익 나온다 그랬는데, 이 매출 총이익이 매출 총이익률이 매출액의 20%라고 한다면 매출액은 지금 60만원이죠.
여기에 20%면 6, 22, 12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매출액 60만 원에서 매출원가 얼마를 빼야지 12만 원이 나올까요? 그럼 여기 거꾸로 80%겠죠. 6, 8이 48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매출원가는 48만 원이었겠구나.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매출원가를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이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이나 여기 매출액 여기서 세트 문제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거꾸로 매출원가를 송이 구분해서 구했으니 여기 매출원가는 48만원 여기다 써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상품의 기말재고액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죠? 그럼 85만원에서 48만원 빼면 되겠네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85만원에서 마이너스 48만원 빼주니까 37만원 나오네요. 그럼 여기 답은 37만원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지난번에 우리 그 상품 기말재고 할 때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요 상품 규정과 요게 한 세트 문제라 그랬었죠. 지금은 매출 총액까지만 물어봤지만 회계 1급에서는 주로 여기 영업이익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업이익까지 거기 매출 손익부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는지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 400만원 계상했다면 감가상각 그 누계 여기 하나만 떨렁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기말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기말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400만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400만원 그죠? 그러면 이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한번 보라 그랬었죠. 근데 이렇게 딱 분개만 해놓고 나면 지금 여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증가했죠. 그죠? 우리 그 재고자산 할 때 배웠던 거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 비용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비용 증가하면 지난번에 여기 계정에서 매출원가는 비용이라 그랬죠. 밑에는 재고 자산이라 그랬었잖아요. 자산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이해되시? 그 다음에 이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뭐뭐 있었어요? 이익도 감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감소해요. 그 다음에 자본도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감소하고 얘네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요. 지금 여기 자본이 감소한다. 비용이 증가했는데 자본이 감소한다. 자본 감소하는 거 맞죠? 그죠? 그다음에 자산이 400만원 증가한다. 자본하고 자산하고 당기순이 얘는 무조건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두 개는 같이 움직이는데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답은 1번이 답이겠죠. 그리고 부채가 400만원 증가한다. 지금 여기 계정에서 부채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부채를 갖다 400만원 증가한다고 문제에서 냈을까? 그렇지. 요거 대변이자 기자리니까 부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자리에 있으면서 자산을 차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대손 충당금도 자산이라고 그랬었고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도 자산이에요. 근데 자기 자리는 자산을 차감시키기 때문에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부채가 아니에요.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여러분이 부채라고 착각하기 쉬우라고 여기 문제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번 문제죠. 5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예, 뭐 정확히 표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뭘로 측정한다고요? 원가로 측정한다. 두 번째,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형자산 할 때 동종교환하고 이종교환 배운 적 있었죠? 없었나요? 어? 기억이 안 나? 안 나면 생각나게 해줘야지. 생각나든지 보통 이건 세무 2급에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 이종 교환 서로 종류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자산하고 다른 자산하고 비교했을 때 종류가 지금 다른 종류라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종 교환이라고 부르고, 이종 교환은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이종 교환은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종 교환에 대한 예를 하나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이어서 나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왔겠지. 유형자산. 자, 이런 거 처음 보셨나요 혹시? 자, 뭐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제가 요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된다고 얘기했었죠. 차량 운반구 500만원짜리,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은 360만원,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그러면 140만원인 건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150만원에 처분했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원 나오겠구나. 이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니까 여기 차량 운반구 그대로 500만원 빼주고, 감가상각누계액은 대변이자 기여자를 했잖아요. 근데 얘도 무조건 1번, 2번 이렇게 해서 없애주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돈 아직 못 받은 거 150만원이죠. 요거 미수금 써주시고, 그리고 차변, 대변 구분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에 딱 나오면 분계가 정확히 잘 됐습니다. 얘기했었죠. 자, 이거는 우리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인데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서는 처리하는 경우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차량 운반구하고 똑같은 차량 운반구하고 거래처하고 비교해서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교환 거래를 하게 된다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차량 운반구 500만원하고 감가상각 누계 여기 360만원 회계 처리하는 거는 여기 처분하는 거랑 별반 다르게 없이 처리를 하는데, 동종교환일 때는 우리 장부가액 있죠. 여기 장부가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40이라고 되어 있죠. 취득하는 새로운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그 장부가액으로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여기 동종, 이종의 구분은요. 지금 우리 거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죠. 그 다음에 거래처의 교환 대상 유형자산도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와 차량 운반구 구입할 때는 뭘로 한다? 취득하는 새로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을 장부가액으로 기록한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차량 운반구, 여기도 이종 교환도 똑같아요. 이종 교환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차량 운반구를 주는데 상대편 거래처에서는 비품을 준대요. 비품. 그러면 계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종 교환이라고 불러요. 이종 교환은 똑같이 회계 처리하고 비품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기록하느냐가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이 비품의 가격은 뭘로 기록한다?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얘가 무형자산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종교환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종교환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을 어떤 가격으로 기록한다? 공정가치.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세무이급에 이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요 설명 처음 한 건가요? 한번 들어봤죠? 다음 세무이급 때 나오면 또 좀 더 자세히 설명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종교환 아시겠죠? 문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용어 자체가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종교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에 뭘로 한다? 공정가치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의 단계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했었죠. 보통 내부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구분할 때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연구 단계에서는 나타나는 자산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지라 연구 단계에 발생한 돈 쓴 돈은 무조건 다 판관비 비용 처리합니다. 뭐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 반면 비용 중에서도 얘는 판관비에 속해요. 판관비. 근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얘는 다 그다음에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처리예요. 개발비.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도대체 얘가 연구 단계에서 개발했다고 봐야 돼?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돼? 이렇게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용 처리를 할까? 자산 처리를 할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무조건 비용 처리합니다. 여기서 무형자산인 개발비와 여기 연구 단계 비용, 연구비 같은 경우, 기정은 연구비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모든 자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자산은 팔고 싶을 때 팔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연구 단계에서는 지금은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팔아먹을 게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명확하게 나타난 게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광고를 갖다 해요. 광고 선전비. 근데 광고를 하게 되면 매출이 늘긴 늘어.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뭔가는 있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는 그래서 무조건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연구비도 마찬가지예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연구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개발 연구비,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이런 용어 아무리 다 나와도 다 비용 계정들이에요. 아시겠죠? 오로지 뭐만 무형자산이다? 개발비만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용으로 다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아니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구비로 비용 처리 다 합니다. 구분하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틀린 건 몇 번이 답이겠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을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 다 부대비용이라는 뜻이에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원가들은 다 부대비용으로 봐서 여기 고정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지금 무형자산에 대한 최초 측정 인식에 관련된 거는 그냥 이 문제만 갖고 정리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더 여기 내용들이 기업회계 기준에서 쓰여진 용어들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잘 정리해두고 다음번에 또 이런 문제 나오시게 되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얘기했네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증권은 취득 후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의 하나로 구분한다. 맞는 말이겠죠? 제가 지난번에 유가증권의 구분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눈다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나누는 상태인 거고요. 유가증권은 우선은 지분증권은 지분이란 말은 주식에 해당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무증권을 하게 되면 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유가증권의 구분은 기록할 때 단기 매매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보통 장기 투자 목적이라는 용어로 많이 나온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의도가 있다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이라는 거, 우리 회계 개정 과목에서는 유가증권을 이 네 가지 계정으로 사용한다 그랬었어요. 목적을 잘 구분하셔야지 돼요. 목적은 단기 매매 증권은 시세 차익 목적, 단기 매도 가능 증권의 목적은요 투자 목적인데 장기 투자 목적이 보편적이에요.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그런 생각을 갖고서 취득했을 때 쓰는 기록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은 타회사 우리가 주식을 구입한 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샀을 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기를 보게 되면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요게 포인트예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능력이 있는 경우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뭐라고 쓰라고요? 여기 만기 보유 증권으로 쓰라는 뜻이에요. 요건 정확하게 지금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 여기 지금 지분증권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요거 지분증권이고 아니면 나머지 두 개밖에 없죠. 분류해서 쓰면 되겠고요. 4번에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 얘는 지금 정확하게 단기 매매 증권의 설명이에요. 지금 여기 설명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서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익혀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여기 설명은 지금 일단 여기 정확하게 설명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것도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 있고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다고, 거래가 빈번하다는 얘기 했었죠. 그게 시장성이 있다는 뜻이랍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어차피 2번이 지금 틀렸네요. 그죠? 다음에 7번 문제요. 다음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이것도 제가 설명했나 기억이 가리가리 하는데, 충당부채는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다 그랬었죠. 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지급 의무가 발생했죠. 직원들이 일했으면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줘야 되잖아.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죠. 과거에 벌어진 의무로 인해서 돈을 지급해야 될 이게 측정이 가능하다면 충당부채로 우리 재무상태표에 부채 계정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발부채는 우연히 발생한 부채라고 했고, 우리가 소송을 만약에 당하게 됐다면 소송에서 이것도 얘기 안 했나요? 안 했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이것도 주로 세무위급에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이긴 한데 한번 들어두기만 하면 돼요. 여기 충당부채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 계정에서 봤었죠. 걔는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출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발 부채는 우연히 발생한 부채라는 뜻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회사가 예전에 그 갤럭시하고 삼성하고요, 아이폰하고 특허 소송 문제 많이 붙어서 되게 오랫동안 유명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소송을 당했는데 그 상대방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이 100만 원 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100만 원 다 지급해야 되나요? 그리고 내가 지급해야 되는 거 그 금액이 정확히 100만 원인가요? 그거 모르잖아. 그거 누가 판단해 줘야 돼요? 판사가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건 아니죠. 가능성은 있지만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즉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상대방이 주장하는 100만 원만 알았지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즉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재무제표에 기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우발 부채는 우연히 발생한 부채로서 주석에만 기록하고 재무제표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무상태표에는. 그러면 거기 우발부채라는 말 옆에다가 반대 입장이면 우발자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반대로 받을 수가 있어.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수가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우발자산이라고 불러요. 얘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주석에는 표시해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래야지 여기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스스로 하겠죠.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1번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에 해당된다. 당연히 구분할 수 있죠. 하나 더 참고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게 정도 있어요. 우리 제조업에서 제품을 팔게 되면 제품 품질 보증이라는 거 하죠. 제품 품질 보증 충당 부채라는 것도 있어요. 보통 회사에서는 제품을 팔게 되면 뭐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품질 보증해 주죠. 그 기간 내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갖다가 AS 맡기면 그냥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 써야 되잖아요. 그죠? 퇴직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품을 판매해 보니까 지금 그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보증 수리 들어오는 건수가 전체 제품 판매 금액의 1%, 2%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걔는 신뢰성 있게 측정도 할 수 있죠. 왜? 우리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벌써 장사 벌써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보증 기간을 갖다 두면 얼마의 돈이 발생하더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부채로서 기록한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과거의 사건은 뭐예요? 품질 보증해 주는 거. 제품 품질 보증 충당 부채는 제품을 판매했다는 과거에 벌써 일이 벌어졌죠. 그럼 그 일들 중에서 우리가 품질 보증 거기 기간 내에 해서 고쳐줘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근데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모르지. 경험상.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당 부채에 해당되므로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뜻. 예,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발부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틀린 건 얘가 답이겠죠? 이건 한 번만 들어보면 거의 틀릴 일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충당부채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거의 지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충당부채,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정리해 놓으시면 얘도 충분합니다. 8번 문제예요. 다음 중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기준. 지난번에 우리 부가가치세 배울 때에도 상품권을 판매하면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서 여기 수익인식을 해요.
아니면 상품으로 교환할 때 수익으로 인식해요. 교환해야 되죠? 얘는 1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할부 판매는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 이거는 위탁 판매인 경우죠. 그죠? 인도하면 할부 판매는 인도하면 수익 인식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객이 매입 의사를 이거 시용 판매 요거죠. 그제? 그다음에 여기 상품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할부 판매죠. 할부 판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그다음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물건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판매하면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줬을 때는 아니에요. 재고만 움직인 거예요.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답이네요. 그죠? 정확히 말한 거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번부터 8번까지 재무회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번 문제부터 지금 뭐가 되냐면 원가계산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어렵게 나왔나? 우리 원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 옳은 걸 찾으래요. 직접원가, 간접원가는 개별원가 계산 나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단일 종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 예죠. 답은 얘가 답이네요. 그 다음에 고객 주문, 그 다음에 원하는 주문 생산은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 계산. 배부율 계산하는 것도 원가 계산이었었죠. 이거 뭐 할 때 배부율 계산했어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 그 금액이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비이므로 이렇게 배부 기준 해서 배부에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그래서 답은 2번. 그다음에 10번 문제는 다음은 단기에 영업을 시작한 단기 중요한 말이죠. 단기에 영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기초재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조건은 원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그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건 단기에 영업을 시작했으니 기초재고 있고 없고 얘는 평균법을 쓰든 그다음에 선입선출법을 쓰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죠? 왜? 기초재고가 없으니까.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고 빼줘야 되잖아요. 단기 착수수량 여기 단기 거는 기초재고가 없으니까 빵. 물량 흐름부터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수량은 3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00개. 완성도는 50%. 그러면 지금 직접 재료비는 그냥 발생했던 거 공정 초기에 100% 다 투입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 500개 나오죠. 그다음에 가공비는 여기 공정 전체 균등하게 발생한다 했으니까 완성도 이용해야 되죠. 그럼 200개가 50% 완성됐다면 환산을 하면 100개는 완성된 걸로 보자. 그게 환산량이죠. 100개에다 몇 개, 300개에다 몇 개 더한다? 100개 더하면 몇 개가 나와요? 4번이 답이네요. 이런 거 암산으로도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연습을 충분히 하시게 되면 되게 간단한 문제였죠. 자, 더 어려운 문제 나왔네. 이런 문제는 포기해야 되나? 자, 이번 원가 형태에 의한 원가 분류는 변동비와 고정비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변동비라는 것은 그 총 원가가 생산 조업도 생산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총 원가도 따라서 증가하죠. 그러면 총 원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일정했었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해 주면서 계란빵 갖고 설명했었나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계속 똑같죠. 그러면 가하고 다 요게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게 나와야 돼. 자, 12번도 봐요.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배분 순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우선순위 정해야 된다 그랬었죠. 틀렸고. 2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배분 방법 맞죠? 그것도 완전히 완벽하게 하죠.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은 정확한 계산 방법인가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상호 배분법이죠. 한 번만 읽어봐도 이건 안 틀리잖아. 그 다음에 4번 배분 단계 배분법은 각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지정은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걸 하고 진짜 띵하고 점수 바로 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 뭐라 그랬죠? 관련 없는 거 찾으래요. 국세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간접세라 그랬죠. 지금 간접세의 의미는 여러분이 최종 소비자가 세금 부가가치세를 다 부담하지만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업자들이 대신 납부하죠. 세금을 내는 사람과 대신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죠. 이런 걸 간접세라 했어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돈을 내지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금 내지 않죠. 소득세가 직접세라 했었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사치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예요. 그래서 요게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내국에서만 부과된다 그랬죠.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포기. 면세 포기는 면세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면세사업자 포기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냥 신고서만 작성하면 끝이에요. 승인 여기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장에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청서만 그냥 제출하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두 번째, 면세사업자의 면세 포기는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받지 못한다. 면세사업자 포기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겠죠. 면세사업을 여기서 설명한 건 뭐냐면 면세사업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적용을 못 받아요. 면세 포기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다시 재적용 받으려면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는 당연히 그 부가가치 매입세 공제 못 받겠죠. 자, 그래서 됐고요. 매입세 얘기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일반 과세자로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고요. 면세 사업자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면세 포기 가능한 것은 세 가지예요. 영세율과 관련됐을 때, 수출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들 있죠. 그다음에 학술, 기술, 연구단체 있죠. 학술, 연구단체에다가 그다음에 기술, 연구단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면세 포기가 가능해요. 면세 포기 가능한 경우는 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모든이라 해서 틀린 거예요. 4번에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해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면세사 포기해도 매입세 공제 되는 거 있다면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죠. 왜? 일반 과세자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맞게 설명한 거 어떤가요? 맞게 설명한 것은 2번이 맞게 설명했네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 요거까지 그냥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한국의 과세 자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문제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매출 공급가액이라는 말을 실현했었어요. 외상 판매액 200만 원에 들어가야 되죠. 대표이사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 이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죠. 그죠? 간주 공급은 원가로 한다, 시가로 한다. 시가로 계산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계산할 때는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로 해야 되고요. 시가 120만 원, 12만 원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 대금
얘 뭐 비영업 용역이 나발이고 얘는 매입이 아니라 판매한 거죠. 그럼 과세표준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하겠죠. 그럼 과세표준 될 거고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재손실은 재손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개 더하면 얼마야? 222만 원. 이게 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마무리 짓고요. 10분 쉬었다가 실기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